$1,950선을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장중 최고가를 찍은 뒤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하락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주말에도 6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로, 이 밖의 전국이 2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의 헬스장과 노래방 영업이 중단되고 마트와 영화관은 밤 9시부터 문을 닫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매년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면 끝날 예정인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내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0%인 인하폭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일 고공행진해오던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국내부터 살펴보죠. 지금 증시 현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현재 전주 대비 0.21% 내린 2,725.63에 거래 중입니다. 이달 들어 파죽지세로 올랐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인데요. 코스피는 개장 직후 0.24% 오르며 2,730선에 안착 후 이내 2,750선도 돌파했지만 오전 10시 20분쯤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에 나선 게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1,456억 원, 기관 투자자는 6,981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는 8,524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은 0.1% 오른 914.67에 거래 중이고요. 끝없이 떨어졌던 환율은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1,083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오늘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는 명신산업이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명신산업은 개장 30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해 현재 주당 16,900원을 기록 중입니다. 테슬라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국내 업체에까지 영향을 끼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테슬라가 상장된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보죠. 어땠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7거래일 만에 3만 선에 복귀했고 S&P 500은 3,7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했지만 이 때문에 경기 부양책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입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주말간 코로나19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6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은 이미 전시 상황이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1,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615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580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4명, 인천 37명 등입니다. 부산, 울산에서도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며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 1,000명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진단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해외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53만 명, 사망자는 7,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은 17만 3천 명이 새로 확진되며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CNN은 지난 1월 20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00만 명에 이르는데 100일이 걸렸다며 닷새 만에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누적 사망자가 6만 명 넘게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6번째로 누적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도 신규 확진자 2,400여 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SBS CNBC 김기송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가 내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로 올린 지 불과 2주 만에 또 한 번 올리는 건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것은 기존 2단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밤 9시까지 허용됐던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학원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또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등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종교활동도 이전에 좌석의 20% 이내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예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격상 조치에도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현행 5단계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2월 31일 밤 열리던 광화문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 행사도 행사가 시작된 지 67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네, 연말 대목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또 그래서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을 3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 2차 지원금 때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초등학생 돌봄 등도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에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년 설 연휴 전쯤이 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같은 단독명의 보유자가 누리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국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죠. 여기에 이번에는 두 선택지를 매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자세한 상황과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우선 자세히 좀 짚어보죠. 이 선택지를 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공동명의에 따른 공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중에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부터 내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한 명당 6억 원으로 간주해서 12억 원부터 세금을 냅니다. 12억 원 초과분만 세금을 내니까 초반에 공제 혜택이 있는 거죠. 반면에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나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각자 상황에 맞게끔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데 두 혜택을 합산해서 최대 80%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 공동명의나 장기 보유 공제 중에 하나를 매년 고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택의 가격이나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 주택 보유 초반에는 공동명의를 선택했다가 장기 보유 공제 등이 쌓이면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네, 가정별로 주택 보유 기간 좀 잘 따져봐서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새 제도가 시행되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지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여부를 선택하는 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세금 고지가 11월쯤 이뤄지니까 내년 세금부터 바로 새로운 선택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의 선택지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값을 진정시키려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1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우선 서울부터 봅시다. 대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초과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1억 77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3.2%, 금액으로는 2억 4,500만 원가량 오른 가격으로 2년 전보다 14.1%가 오른 것과 비교하면 특히 최근 1년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네, 특히 좀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 지역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2억 7,588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강남 3구 대형 아파트들이 평균 매매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대표적인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인 현대 2차는 160.28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달 5일 4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러니까 강남 불패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겠죠. 강북 지역은 어땠습니까? 여기도 올랐습니까?
네, 강북 지역의 경우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7,67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2%, 1억 9,661만 원 올랐는데요.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지역의 대형 아파트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한남동 한남더힐은 지난달 9일 241.05제곱미터 기준 76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이 시장에서 벌써부터 큰 상황입니다. 변 후보자가 과거 논문과 발언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신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이걸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아직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벌써부터 몇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5년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건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문구입니다. 보수정권은 자신의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 집값 부양 정책을 펼치고 진보정권은 반대 정책, 그러니까 집값을 내리려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또 자가주택 고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띌 확률이 높다고 썼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또 한 얘기들이 있습니까? 네, 변 후보자는 줄곧 아파트 시세 차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을 고수해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도 계속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 변 후보자가 올해 3월 신고한 서울 방배동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에서 6억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신고가 됐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이 아파트를 놓고 주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오늘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사무실에 청문회 준비차 출근을 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적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적발해서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을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8,800여 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부동산 관련 탈세 사례라고 하면 어떤 게 적발이 됐습니까? 네,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탈세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사회초년생 A씨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A씨는 오촌 인척인 B씨로부터 돈을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이 B씨의 모친 C씨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씨는 B씨에게 돈을 보낸 뒤 B씨가 다시 A씨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7차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 1,500여 명을 동시 조사해 1,20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 재산 조사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부산 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서 국토부가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내놨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2만 4천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과 광고 중단 조치됐고 특히 402건에 대해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과 같은 개소세 인하 혜택이 지금 같은 수준으로 연장된다고 보면 됩니까? 네, 현재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은 3.5%입니다. 당초 5%였던 것이 지난 2018년 중반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한 3.5%로 적용됐다가 올 상반기 70%까지 확대되며 1.5%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 7월부터 다시 30%로 축소된 건데요. 내년에 최대 70%까지 확대돼 최장 6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석 달간 확대할 경우
중심으로 최대 5천억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만큼 세수 감소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폭과 기간을 두고서는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개소세 인하라고 하면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등장을 한 정책인데, 자주 쓰는 정책인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제 개소세율이 70%까지 내려갔던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승용차 판매량이 최대 44%까지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TV 등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인데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서 지난 9월 종료된 바 있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실천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 생태계로 전환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걸 위해서 탄소세를 징수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결국은 석탄이나 석유를 소비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거고 연쇄적으로 경유세, 전기요금이 올라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오늘 이 탄소 중립 전략과 관련해서 첫 번째 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 중립 당정 협의를 처음 열었습니다. 이후에 정부 합동으로 실천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탄소 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가칭 기후 대응 기금을 신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후 대응 기금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피해를 입는 지역 등에 지원되는데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탄소세를 징수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탄소세는 여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 사용량이 많은 기업 업종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세제나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탄소세가 징수가 된다면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결국은 소비자한테도 전가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경유 가격, 전기요금 인상 이런 거 불가피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소세 도입으로 세부담이 커질 업종으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와 철강 업계가 대표적입니다. 탈석탄, 또 탈석유 기조가 강화되면 전력 공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유 가격이나 전기료 이상이 불가피해지면서 화물 운송업자,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S그룹의 유력 계열사들이 역점을 둔 해외 사업이 바로 베트남 시장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만년 적자 신세에 빠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GS 리테일 그리고 GS 홈쇼핑 모두 적자가 2배가량 큰 폭으로 불어나서 흑자 전환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우선 GS 리테일부터 살펴보죠. 여긴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근 3분기 기준 GS 리테일의 베트남 합작법인 실적은 43억 7,500만 원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3분기 23억 9,200만 원 적자를 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적자가 불어난 건데요. GS 리테일은 2017년도 말에 이 베트남 송킹그룹과 손을 잡고 지분 30%를 투자했고요. 이듬해 베트남 편의점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올해로 진출 3년째를 맞는 건데 아직 사업 초기라고는 해도 흑자 전환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GS 리테일 측은 진출 초기라 매장 확대에 따라 비용이 늘어난 게 적자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같은 유통계열사인 GS 홈쇼핑 상황은 더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GS 리테일은 비교적 사업 초기라 적자가 불가피하다곤 해도 2012년도에 진출한 GS 홈쇼핑의 적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송킹그룹과 손잡고 먼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GS 홈쇼핑은 현재 합작법인이 올 3분기 10억 7,400만 원 적자로 1년 전 5억 원대 적자에서 2배가량 적자가 불었는데요. GS 홈쇼핑은 12년도에 진출한 이래 몇 해를 제외하고는 만년 적자 신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유니클로의 상징으로 불리는 서울 명동의 중앙점이 폐점을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불매운동 여파에 매출이 반토막으로 줄고 결국은 1,000억 원 가까운 적자를 낸 게 이유인데요.
이런 와중에 롯데쇼핑의 시름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우선 유니클로가 사업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유니클로 사업을 펼치는 FRL 코리아가 최근 처음으로 구체적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을 봤더니 매출이 6,300억 원가량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영업손실은 884억 원, 당기순손실은 1,0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명동 중앙점을 내년 2월에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이 매장은 개장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플래그십 매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곳입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롯데쇼핑이 이번 이 매장 폐점과 부진에 유독 시름이 깊어진다라고 하는데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롯데쇼핑은 국내 유니클로의 2대 주주인데요. FRL 코리아는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51%, 그리고 롯데쇼핑이 49%씩 투자에 세운 회사입니다. FRL 코리아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1,000억 원에서 240억 원이 돼 4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배당금 지급도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롯데쇼핑으로선 투자를 해놓고 배당 한 푼 못 받다 보니 속이 쓰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더 아픈 건 유니클로 매장이 대부분 롯데마트 안에 있는데 속속 폐점하면서 유휴시설만 남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달에도 롯데마트 사상점과 대덕점, 그리고 홈플러스 상동과 의정부점 등 8곳이 추가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신한은행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금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한 거죠? 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서울시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서울시 금고 사업자 선정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을 열고 신한은행에는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당시 업무를 총괄한 위송호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기관 경고라는 게 사실 이제 수위로 보면 중징계인데요. 추가적인 조치가 또 있습니까? 네,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위 전 은행장이 받은 주의적 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의 제한을 받는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직 제재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기관 경고는 금감원장의 전결이 필요하고 위 전 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뉴스 중심에 있는 재계 인물들을 알아보는 BGNU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 핵심 사업인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기업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의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지난주에 SK그룹이 임원 인사 그리고 조직 개편을 했는데 좀 눈에 띄는 인사가 있습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좀 유임을 했습니다. 네, 김준 사장이 내년에도 배터리 사업을 포함한 에너지와 화학 부문을 이끌게 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 그룹 최고 의사결정 협의체인 수팍스 추구협의회의 환경사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된 점입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법으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 추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ESG 경영 핵심인 환경 분야를 총괄하게 된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필두로 새로운 환경 비즈니스를 더하여 카본 비즈니스의 비중을 낮추고 그린 비즈니스 중심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나갈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유임 후 첫 번째 과제라고 하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이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 이곳과 소송이겠죠. 네, 당장 오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을 2년 뒤쯤으로 보고 있는 SK이노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신임 사장과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10일이면 이번 주니까요. 또 당장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살펴보죠. 최정 회장이 좀 연임을 좀 노리고 있는데 여기도 배터리 소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포스코는 곧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체인을 완성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는 물론 핵심 원료인 리튬과 니켈 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차 소재 부문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그리고 매출액 연 23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포스코라고 하면 전통적인 철강 기업인데 그럼에도 좀 시프트가 좀 발빠른 것 같아요. 네, 신사업 확장의 속도가 붙은 최정우 회장은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보유 중인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의 리튬 매장량이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의 배터리 규모로 알려지면서 최 회장의 미래 사업은 더욱 탄력받게 됐습니다. 현재 포스코 CEO 추천위원회가 최 회장 연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경영 환경 속 신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는 최 회장의 리더십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겠지만 광양제철소 폭발과 화재 등 안전사고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LG전자가 집에서 쓰는 천장형 선풍기인 LG 휘센 실링팬을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가정용 실링팬에 대한 고객 수요를 반영해서 국내 평균 아파트 천장 높이인 2.3m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인버터 모터를 탑재해서 내구성을 높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기존 최고층인 128단을 훌쩍 뛰어넘는 176단 4차원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습니다. 저장 용량은 최대 512기가비트로 데이터 처리와 전송 속도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최대 30% 더 빨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1테라비트 제품도 조만간 개발을 완료하고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